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힘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오늘 제 사연이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이면서도 누군가에게 분명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생각하며 한자 한자 정성껏 써내려가 볼게요. 저에게는 엄마, 아빠, 남동생 이렇게 3명의 가족이 있었답니다. 남동생은 축구선수가 꿈이었을 정도로 운동을 좋아했고 축구선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방황 끝에 진로를 정하고 체육 선생님이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두 분이 성격이 많이 다른 편이었는데 어머니는 말씀이 적으시고 조용하신 편이었다면 아버지는 말씀이 많으시고 활발하신 편이었습니다. 장난도 많이 치고 농담도 많이 하시는 아버지와 저는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 같은 부녀 사이였고 어머니와 저는 꼭 말로 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대화가 가능한 영혼의 단짝 같은 모녀 사이였답니다. 말은 이렇게 화려하게 덧붙였지만 사실상 밖에서 누가 보면 아, 이 집 딸은 아빠하고 있을 때 더 많이 웃고 친하구나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제게 남동생을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장난으로라도 망설이는 척을 해보일 수는 있지만 어머니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장난칠 건더기도 되지 않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부모님을 사랑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 아버지하고만 친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격이 다른 것뿐이지 누굴 더 사랑하고 누굴 덜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건 부모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사랑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지 각자만의 방식으로 저와 동생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인지 아니면 타고난 성격 때문인지 몰라도 크면서 저는 사람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듣고는 했습니다. 생글생글 예쁘게도 잘 웃네. 참하다. 사랑받고 자란 티가 난다. 긍정적이다. 사랑받고 자란 티가 난다는 말은 아직까지도 정확한 의미를 알기 힘든 말이지만 저는 사람들의 말처럼 잘 웃을 줄 아는 긍정적인 사람임에는 분명했어요. 참하다는 말은 제가 아빠를 닮아 개구쟁이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해도 저는 긍정적인 인간이긴 했답니다. 생각해보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본 일이 극히 드물기도 해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합쳐도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중 가장 부정적인 생각은 제가 28살이 되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던 어느 가을날 찾아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동생과 함께 탐색하던 중 활발한 아버지께서도 조용한 어머니께서도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등산을 계획하게 되었어요. 운동 좋아하는 동생은 당연히 오케이였고 다행히 부모님께서도 요즘 같은 가을에 산에 오르면 참 예쁘겠다 하시며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족 등산을 시작하게 되니 장비 욕심이 들었던 저는 하루 행복을 가족들 등산용품 둘러보는 걸로 다 채워버리게 됐어요. 시간만 나면 핸드폰을 붙들고 어머니 아버지께 어울릴 등산복이나 장비들을 검색하게 됐고 몇 번의 쇼핑 끝에 어머니께 참 잘 어울릴 작은 등산 가방을 성공적으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것 들고 산에 오르기 싫어하시는 어머니께 간단한 소지품 같은 것을 넣고 다니기 딱 좋은 가방이었어요. 어머니께 드리기 전 무게 테스트를 해본다고 가방 속에 얇은 옷도 넣어보고 지갑도 넣어보고 핸드폰도 넣어보며 대만족을 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주말이라 방에서 실컷 늦잠을 자고 있던 동생이 헐레벌떡 제 방문을 열어젖혔어요. 누나, 빨리 가자, 빨리. 처음 보는 표정, 얼굴에 뻘뻘 흐르는 땀은 저를 웃을 수 없게 만들었고 메고 있던 가방을 던져버린 채 동생을 따라 택시에 올랐습니다. 도착한 곳은 한 병원이었어요. 정신없이 따라오긴 했지만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야, 잠깐만. 왜 여기 온 건데? 어? 전날 낮에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가셨던 부모님께서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시는 길에 사중 추돌 사고로 다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극심한 공포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겨우겨우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열리지 않는 수술실 문 앞을 몇 시간이나 서성였습니다. 울어도 보고
빌어도 보고 넋이 나가도 보는 동안에도 굳게 닫힌 그 낯선 문은 어쩜 그렇게도 열리지를 않던지. 기나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힘 빠진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세상이, 우리 가족의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았으니까요. 우리 마누라, 영주야, 영서가, 엄마, 어디 갔어? 아버지께서 눈을 뜨시고 처음으로 뱉으신 말은 우리 마누라 하고 어머니를 찾는 말이었습니다.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는 저희는 아버지의 손을 꼭 붙들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이 참 많이 사랑했던 저희 어머니는 다가오는 주말 단풍이 멋지게 수놓은 가을산을 걸어 오르기로 한 약속을 지키는 대신 그것보다 훨씬 높은 하늘 위를 먼저 걸어 오르셨습니다. 남은 저희 세 사람은 중얼거렸어요. 거기 올라가니 우리 가기로 했던 그 산 잘 보이느냐고. 어머니의 죽음이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겪어보는 누군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변에 누가 죽게 된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첫 죽음이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우리 가족이라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동생은 장례식을 하는 내내 제게 물었습니다. 누나, 원래 살다 보면 내 주변에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이 부모님 맞아? 원래 이렇게 억울한 거 맞아? 저는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저도 미치도록 궁금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믿기지 않는 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엄마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고, 이렇게 이별하고 싶지는 않다고 부정해봤자 달라지는 현실은 없었습니다. 잔인한 이별 끝에 일상으로 돌아오고 나서 가장 스스로가 끔찍했던 건 몸이 기억하는 익숙한 하루 패턴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해내고 있는 저를 볼 때였어요.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아버지 드실 식사를 차리고 옷을 입고 출근을 하고 늘 하던 일을 똑같이 해내고 집에 돌아옵니다. 이제는 필요 없어진 새로 산 등산용품과 옷가지들을 환불해 버리고 또 밥을 먹습니다. 한동안 동생이 회사까지 차로 태워다 주고 데리러 오기를 반복했었는데 차에서 동생에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야, 영서가, 우리 왜 사라지지? 우리 왜 멀쩡하게 사라지지? 우린 어떻게 밥도 먹고 회사도 가고 잠도 자는 거지? 누나, 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학교 복도에서 애들이 노래 부르면서 지나가는데 속으로 그 노래가 누구 노래였는지 생각하고 있더라. 자꾸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서 나중엔 핸드폰으로 검색까지 하고 있더라. 나 소름 돋지? 내가 지금 인터넷에 노래 제목이나 검색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랬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엉엉 울고 정신을 못 차리고 다 해놓고도 사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안방문을 열면 화장대 앞에서 로션을 바르다 왜? 하는 표정으로 뒤돌아보는 우리 엄마가 있을 것 같고 회사 끝나고 집에 오면 왔어? 하고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우리 엄마가 있을 것 같았어요. 계실 것 같은 자리에 그냥 없을 뿐이지 계실 것 같은 그 느낌은 여전했습니다. 이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 라는 것은 저희에게 너무 와닿지 않는 현실이었어요. 저희를 잘 모르는 누군가들은 위로를 하기 위해 앞서 말한 그러한 상황들을 괜찮아지는 과정이라고 달래주곤 했었는데 저는 그 말에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점점 괜찮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나 봐요. 주변에서 누가 요즘 좀 어떠냐고 조심스레 물으면 이제 정말 괜찮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런 바깥 약속도 잡지 않고 회사 외엔 아무 사람도 만나지 않고 있었지만 제법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몇 달째 저의 기사 노릇을 자처하던 동생에게 이제 버스 타고 지하철 타도 괜찮을 정도로 정말 괜찮으니 혼자 가겠다고 말을 하고 나선 출근길에서 시간 맞춰 도착한 버스에 오르다 말고 뒤를 돌아 정류장에 주저앉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지갑이 없었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엄마처럼. 결국 회사에 반차를 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출근하고 텅 빈 집안을 다 뒤져보아도 지갑이 보이지 않았어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지갑 가장 깊숙한 속 안에 고이 넣어두었던 어머니의 사진이 아까웠습니다. 왜였을까요? 사실 단순한 사진일 뿐인데 그것까지 잃게 되면 정말 어머니를 잃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이 아니면 어디서 잃어버린 건지 정류장부터 병원,
회사까지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수소문하고 찾아보았지만 끝내 지갑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지갑 안에 든 카드의 분실 신고를 하고 나서도 찝찝한 마음에 완벽히 포기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 하루는 평범하게 흘러갔어요. 회사에서 저는 말 못할 슬픔을 겪었지만 공과사를 잘 구분하는 직원, 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회사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 아무렇지 않은 척 가족들을 대하고 방에 들어와 문을 닫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저를 방전시켰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 다시 평범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아, 혹시 오영주 씨 핸드폰인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불안한 마음부터 들었습니다. 복잡한 머리로 대답하고 싶지 않아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상관없다는 듯 상대방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지갑이 저한테 있어요. 돌려드리려고 하는데 신분증에 있는 주소로 보내드리면 될까요? 그제야 불행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갑을 찾았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확 밀려들었어요. 돌려주겠다는 말이 너무 고마워서 핸드폰에 대고 꾸벅 절까지 했습니다. 핸드폰 통화 너머의 남자는 자신이 인터넷으로 가방을 하나 샀는데 그 안에 지갑이 들어있었다고 설명을 했어요. 아차, 생각해보니 너무 정신이 없어 어머니 드리려고 샀던 가방에 지갑을 넣은 채로 병원에 달려갔다가 한참 후에야 까맣게 잊고 그대로 반품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안도감과 창피함이 한데 섞였어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간절히 찾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상을 치른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계좌번호 주시면 작은 사례라도 하고 싶어요. 문자로 보내주세요. 죄송해요. 상대방은 괜찮다며 자기는 전혀 불편하지 않으니 이제 마음 놓으시라고. 그동안 잃어버린 지갑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냐며 오히려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말들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지갑을 찾아 어머니 사진을 다시 되찾게 되었다는 기쁨만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사흘이 지난 후 정말 거짓말처럼 지갑이 제게 돌아왔습니다. 완충제로 꼼꼼하게 포장까지 되어 택배로 도착한 저의 지갑은 제가 기억하는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반가운 마음에 지갑을 살피던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평소 체크카드만 쓰느라 현금은 하나도 가지고 다니지 않았던 저인데 지갑 속에는 처음 보는 현금 20만 원이 떡하니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생겨난 20만 원이 매우 의심스럽다가도 워낙에 정신이 없어 제가 직접 넣어두고도 기억을 못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뜬금없는 20만 원에 대한 생각은 미뤄두고 어머니의 사진을 넣어두었던 지갑 속을 뒤졌습니다. 손끝에 매끈한 종이가 만져지고 눈으로까지 어머니의 사진이 무사히 잘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 사진과 같은 칸 안에 고이 접혀있는 쪽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 보는 쪽지였고 제 기억에 아무것도 없는 걸로 봐서 분명 누가 일부러 넣어둔 쪽지였습니다. 어쩌면 지갑에 뜬금없이 들어있던 20만 원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얼른 열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쪽지에는 저도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얼마나 정신없는지 잘 압니다. 얼마 안 되지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기회가 생긴다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해주길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쪽지 때문에 저는 결국 또 울고 말았습니다. 남자에게로부터 지갑을 돌려주겠다고 전화가 걸려왔을 때 상중이라 정신이 없었다는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낡은 사진과 쪽지를 붙들고 엉엉 울었어요. 얼굴도 모르고 완전 남인 저에게까지 왜 이런 따스한 위로를 건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후 제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던 그 고마운 남자의 연락처로 전화도 해보고 문자로 감사 메시지도 보내보았지만 답장이 오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살해를 해야 하는 상황에 위로와 도움만 받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더 문자를 보내고도 답장이 오지 않자 계속 연락을 하는 게 실례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렇게 그 일을 잊어갔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에 어느 퇴근길에 친구를 마주쳤는데
어디 가냐고 물으니 방금 헌혈을 하고 나와 집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헌혈이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학교 다닐 땐 헌혈의 차도 자주 접하고 하니 2번 정도 헌혈을 하기도 했었는데 회사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잊고 지냈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헌혈을 하러 간다는 친구의 말이 어쩜 그렇게 낯설면서도 반갑게 느껴지던지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돌아섰다가 집 앞에 도착해서야 다시 발걸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제 진심이 우러난 의욕이 생긴 순간이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도 오랜만에 헌혈을 좀 해야겠다.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얼마 전 잃어버린 지갑 속에 들어있던 쪽지 때문이었습니다. 기회가 생긴다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해주길 바란다던 그 쪽지 말이에요.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준 것에 대해 사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또 다른 좋은 일을 해달라던 그 멋진 말이 마음에 남아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헌혈의 집을 찾아 그렇게 오랜만에 헌혈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제 몸의 피를 뽑기 위해 팔뚝에 바늘을 꽂는 것이 여전히 무섭긴 했지만 견딜 수 있는 잠깐의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문진을 하는 동안 옆에 놓여있던 어느 책자를 우연히 읽어보게 되면서 제 마음은 다시금 20살, 뜨거웠던 그때의 마음처럼 서서히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조혈모세포 기증,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헌혈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요. 제가 물으니 선생님이 반가운 목소리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전 난생 처음 조혈모세포 기증이라는 낯선 단어 앞에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조혈모세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드는 줄기세포인데 혈액의 어머니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골수 등에 분포해 있어요. 백혈병 같은 혈액암 환자들은 이 조혈모세포가 건강한 혈액세포를 만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의 치료를 위해 다른 사람의 건강한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려면 환자랑 기증자의 특정 유전자형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확률이 형제 자매는 25%, 부모는 5%로 매우 낮고 타인은 무려 0.005%에 불과하다고 하니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낮은 확률이라고 하더라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기증 신청을 한다면 유전자형이 맞는 사람을 찾기도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미치자 이런 일이야말로 더 많은 실천이 필요한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행에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 골수이식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백혈병 환자가 나오는 드라마 등에서 골수이식이 필요하다 라는 대사가 나오는 장면들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조혈모세포랑 같은 개념이라고 합니다. 단, 저희가 그러한 드라마 등에서 보았던 엉덩이 뼈를 통해서 채취하는 고통스러운 골수이식 방법은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게 저는 일반 헌혈을 하던 때와 같이 전혈을 하면서 따로 혈액을 일부 채취했습니다. 가져간 혈액 샘플은 저의 유전자형을 등록해두고 나중에 일치하는 환자를 찾는 데 쓰인다고 하셨어요. 제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난다면 그때 약 3일간 입원을 해 각종 검사를 마치고 기증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혈을 마치고 나오는 길, 한결 기분이 가벼워진 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과연 언제쯤이 되면 제 선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날이 올까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해두면 금방이라도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군요. 제가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을 했었다는 게 일상에서는 전혀 생각나지 않을 정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게 아마 1년하고 6개월 정도가 흐른 시점이었을 거예요. 자신을 조혈모세포 은행협회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소개한 그 사람은 저와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분이 나타났다며 여전히 제가 기증을 할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기다리던 전화라 반갑기도 하면서 순간적으로 멈칫하며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이미 제 입은 센터에 방문한 날짜와 시간을 약속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은 점심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잠자리에서도 한참이나 뒤척였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니 솔직히 실감이 잘 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 회사에 반차를 내고 담당하시는 직원분을 만나 더 상세한 유전자 검사를 위해 두 번째 혈액 채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분은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기증자가 기증을 하는 채취센터와 수혜자가 이식을 받는 이식센터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 직원분을 통해 신청을 하던 그 당시에 들었던 설명을 포함해 한 차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던 중 직원분은 제게 가족들이 반대하진 않았는지, 어떤 계기로 기증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서류 작성을 마치고 볼펜을 책상 위로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느 날 헌혈을 하러 갔는데 우연히 어떤 혈액암 환자의 인터뷰가 실린 책자를 보게 됐어요. 그 환자분의 사연과 기증에 관한 이야기가 실린 책이었죠. 쭉 읽다 보니 저도 기증 신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려운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인데 사실 헌혈을 하러 가기 며칠 전에 저한테 특별한 일이 있었거든요. 아끼던 지갑을 잃어버렸었어요. 그 안에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사진도 있었고, 안에 있는 다른 거 다 가져가도 되는데 그 사진 하나 때문에라도 꼭 지갑을 되찾고 싶었어요.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는데도 찾을 수가 없어서 포기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지갑이 저한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제가 현금보다 주로 체크카드 사용을 하는 편이라 현금은 하나도 없는 상태였는데 지폐칸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돈이 있는데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엄마 사진이 없어진 건 아닐까? 부랴부랴 지갑을 뒤지니 엄마 사진과 함께 쪽지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자기도 얼마 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얼마나 정신없는지 잘 안다고, 얼마 안 되지만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말과 함께 기회가 생긴다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해주길 바란다고 적혀 있었는데 마지막 그 말이 자꾸 제 마음에 맴돌았던 것 같아요. 두려움을 결심으로 만들어준 결정적인 한마디였죠. 저한텐. 이렇게 좋은 일을 결심하게 된 건 어떻게 보면 다 그분 덕분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 쑥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냥 가볍게 물어보신 건데 너무 자세히 수다를 늘어놓았나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고 싶을 정도로 쑥스러운 나와는 달리 직원분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아니, 제 말을 듣고 짧은 리액션 정도가 다일 줄 알았는데 입을 틀어막고 그게 정말이냐고 되묻는 반응은 조금 오버스럽다고 생각했었어요. 뒤이어 그 직원이 하는 말도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럼 혹시 그분 연락처 지금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생각에 빠졌어요. 연락처를 따로 저장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갑 속에 아직 그 쪽지가 있다는 게 생각났어요. 지난번 어떻게든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그 쪽지 한편에 그 사람의 연락처를 메모해 두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지갑을 뒤져 쪽지를 꺼내었어요. 아직 지워지지 않은 연락처가 쪽지 한편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한테 정말 이렇게 좋은 일 하시게 됐다고 문자 메시지라도 보내시면 어때요?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말 같았어요. 어쨌든 그때 그분은 제가 좋은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걸 알고 조금은 기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좋은 생각인데요? 하고 핸드폰을 꺼내들었어요. 뭐라고 보내지? 한참 고민하다 침묵 속에 주절주절 문자 메시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그때 그쪽에게 도움받았던 사람인데 해주신 말씀 되새기며 좋은 일 하게 됐다고, 덕분에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전송 버튼을 누르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가 마주보고 앉아 상담을 하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직원분의 핸드폰이 울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좋은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고 말입니다. 그랬습니다. 1년 6개월 전, 제 지갑을 찾아 돌려주는 것도 모자라 얼굴도 모르는 저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기꺼이 현금을 넣어주었던, 그러고는 어떤 사례도 받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세요 했던 마음 착한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그 사람의 말에 힘을 얻어 처음 결심한 좋은 일을 실천하는 곳에서 말이에요. 지갑의 주인이 좋은 분이기를 기도했는데 정말 좋은 분이셨군요.
감사합니다. 제 별것 아닌 말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좋은 곳에 써주셨어요.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인데 라고 하며 잠시만 기다려달라던 직원분은 품에 무언가를 가득 안고 상담실로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러고는 하나씩 제 앞에 내려놓으셨는데 죄다 쌀로 만든 과자류와 건강음료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아, 일하면서 중간중간 먹는 간식들인데 드릴 건 없고 마음은 반갑고 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물론 이게 별거 아니기도 하고 비록 달콤한 간식들은 아니지만 몇 개라도 챙겨드리고 싶어서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기증 잘 마무리하실 때까지 2배 더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궁금하고 두려운 마음 드실 때 언제든지 연락만 주세요. 직원분의 관자놀이를 타고 땀이 흐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반갑고 감사한 건 저였는데 도리어 그분이 더 감사함을 표현하시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살면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그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몇 번이고 더 감사하다는 인사를 나누고 나서야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휴 하고 편안한 한숨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면서도 스멀스멀 기어 올라가는 입꼬리를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어요. 기증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날 혈액 채취를 다시 하러 그곳에 발걸음을 했던 건 희망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앞에서 애타게 기증자를 찾고 있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인연까지 만나게 되니 기쁨이 2배가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그 직원과 종종 만나거나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2번째 유전자 검사 결과를 듣거나 병원과의 일정 조율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기증 날짜를 정하기 앞둔 어느 날 그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기증 날짜를 전해들은 저는 진짜 제가 기증을 하게 됐다는 두려움보다 이제 기증도 진짜 할 수 있고 일정도 다 정해졌으니 나는 내 은인에게 고마움의 답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밥을 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거절할 줄 알았던 그분은 흔쾌히 그러자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식사를 끝내고 계산까지 본인이 해버리셨죠. 네? 계산을 하셨다고요? 아니, 제가 감사해서 대접하는 날인데 언제 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 식사 도중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해놓고 그 길로 계산대에 가 계산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찌나 마음이 불편하던지 먹었던 것들이 그대로 체하는 기분이 들었었어요. 그분은 제가 길길이 날뛰며 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 분 좋은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편법 좀 썼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 줄은 모르고 마음 불편하시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죄송해요. 생각해보면 제가 화를 낼 이유도 없었어요. 저도 제 마음 편하자고 식사를 대접하려 했던 것이니까 말입니다. 결국 저는 기증을 끝내고 나면 다시 한번 밥을 사겠다는 약속까지 하고 나서야 그 직원분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이 다가왔어요. 아무렇지 않았던 그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뿌듯한 마음뿐이었던 그동안과는 달리 막상 그 당일이 되자 떨리는 심장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긴장되더군요. 정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몇십 번이나 넘게 떠올랐습니다. 두려움과 책임감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어떻게 아는지 이번 첫날 아침부터 그 직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에게 응원 가득한 말을 듣고 집을 나서면서 가족들에게도 한 차례 응원의 말을 듣고 나니 조금씩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힘이 났어요. 아니, 진짜 용기가 났다는 표현이 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두려워지면 영주님 조혈 모세포를 받게 될 그분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 던 직원분의 말이 계속 떠오르기도 했어요. 왜 병에 걸렸는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이라는 공포와 고통 앞에 한 줄기 희망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그 누군가, 그리고 그 누군가의 가족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매일 희망과 절망을 오가다 보면 힘든 치료 속에도 버텨내고자 했던 마음이 사라져버리진 않을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고 그럼에도 또 얼마나 간절하실까.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공여자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셨을 얼굴 모를 그분의 표정을 떠올렸어요. 저는 단순히 두렵기만 했던 몇 달 동안의 준비 기간 동안에도 기나긴 하루들과 씨름했을 그분을 생각하면 제 옅은 두려움 따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살리고 싶다. 라는 게 저의 욕심 아닌 욕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둘째 날, 드디어 기증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쪽 팔에서 피를 뽑아 조혈 모세포만 추린 후, 나머지 혈액은 다른 쪽 팔로 다시 넣어주는 방식이었어요. 긴장했던 것보다 몹시 간단한 방식이었고,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기증 후에 어지러움, 두통, 피곤함 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컨디션을 지켜보고 혈액 검사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하룻밤을 더 병원에서 보내야 했고, 총 3일간의 입원 끝에 나는 퇴원을 하게 되었답니다. 직후엔 조금 피곤하고 어지럽긴 했지만 정말 잠깐이었고, 생각보다 너무 아무렇지 않은 저의 모습에 아버지께서도 크게 안심하셨어요. 이제 제게 기증을 받게 된 그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일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후, 한 번 더 혈액 검사를 하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는지를 확인하는데, 그때 다시 그 직원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직원분은 가장 먼저 저의 몸 상태를 물었어요. 이미 괜찮다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 중이라고 연락을 통해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저 일을 하면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가?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몇 가지 건강 상태를 더 확인해 보시던 직원분이 자리를 마무리하고 일어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밥은 언제 먹을까요? 하고 말이에요. 아차 싶었어요. 잠깐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물었어야 하는 건데, 내가 사기로 한 자리이니 내가 먼저 약속을 잡았어야 했는데, 하고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그 주 주말 저녁 약속을 잡고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어요. 기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각자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다 보니 식사 자리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해냈다는 제 마음이 한몫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후식으로 차 한 잔을 마시러 들어간 한 카페에서 그 직원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로 저를 당황하게 만든 것만 제외하면 말이에요. 영주님, 저희 앞으로 이렇게 몇 번 더 만나보면 어떨까요? 오늘을 끝으로 더 만나게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 아쉬워서요. 사실 그날 갑자기 제가 계산을 했던 것도 한 번 더 영주님이랑 식사할 일을 만들고 싶어서 일부러 그랬거든요. 제가 영주님에게 마음이 많이 갑니다. 갑작스러우시겠지만 몇 번 더 만나보시면서 저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 보시면 어떠실까요? 매우 정중하고 매우 조심스러운 말이었지만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웃긴 건 바로 거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저도 그 사람의 위로에 마음이 따뜻했었으니까요. 결국 대답을 대신해 고개를 작게 끄덕이며 다음 만남을 약속하게 되었고, 그 직원분은 하루에 2번 정도 제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주로 하는 얘기는 날씨 얘기에, 밤 얘기에, 그날 하루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싫지 않았어요. 매일 비슷한 흐름의 이야기라 하더라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가 그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분과 6번째 식사를 하던 날, 이제 그만 제 마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편지를 써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칵테일 바에 가 무알콜 칵테일을 시켜놓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써온 편지를 건넬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그분이 먼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분이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바로 편지. 화들짝 놀랐어요. 아닌데, 내가 먼저 줘야 하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애써 웃어 보이며 펼친 편지는 남자가 쓴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감사 편지를 보내셨어요. 한 줄 한 줄 다정한 문구가 줄지어 있는 그 편지는 제게로부터 조혈 모세포를 기증받았던 그 환자분께서 보내주신 편지였어요. 온통 예쁜 말들로 가득한 그 편지를 읽고 있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실 일상생활을 바쁘게 하는 것도 있었고, 갑자기 찾아온 간지러운 연애 기류에 잠시 제가 기증을 했다는 사실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편지라니 예상 밖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내용 중에 가장 저를 울컥하게 했던 건 기꺼이 건네주셨던 따뜻한 손길에 무너진 희망을 밟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거짓말처럼 눈물이 후두둑 테이블 위로 떨어졌어요. 그 사람이 건네는 티슈로 후다닥 눈물을 닦아냈지만 여전히 코끝은 찡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을 환자분에게 이 정도의 시간과 노력만으로도 살 수 있는 희망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저의 시간과 노력은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결국 저는 그날 그분의 편지로 인해 멋진 고백을 성공하진 못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사람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두었던 편지로 마음은 전달하게 되어 그 사람과 진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한다면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았어요. 물론 마음뿐만 아니라 넓은 어깨도 한몫했지만 말이에요. 아버지와 동생은 서로 앞다투어가며 절대 결혼식장에서 울기 없기로 약속해놓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눈물을 훔쳐댔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저보다 더 눈물을 흘리는 남편 덕분에 제 눈물은 무사히 잘 참아낼 수 있었답니다.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떠난 신혼여행에서 함께 추억을 쌓기 위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돌아와 밥을 먹으며 저희는 지나온 시간들에 깊게 잠겼습니다. 그러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라는 호칭이 어색한 우리는 서로를 이름으로 부릅니다. 민규 씨, 우리 처음 연락했던 거 언제였는지 기억나요? 제 질문에 남편은 일부러 한참 고민하는 척을 하다가 대답했어요. 글쎄요. 그게 언제였더라? 인터넷으로 산 가방에 누가 당당하게 지갑을 넣어둬서 연락했던 것 같은데요. 장난스럽게 웃는 그 얼굴엔 또 심술이 났지만 저는 그날 일이 여전히 남편에게 고마웠어요. 얼른 지갑을 열어 남편이 제게 줬었던 그 현금 20만 원을 남편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거 절대 안 쓰고 평생 간직하려고요. 돈이 아무리 급하고 궁한 순간이 오더라도 이건 절대 안 쓰고 평생 간직할 거야. 근데 그때 왜 그랬어요? 그냥 지갑만 돌려줘도 되는 일이었는데. 연애 기간 동안에도 참 궁금했었지만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을 꺼냈어요. 물어보면 듣기 좋은 말로만 대답할 걸 알면서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말했어요. 그때 마침 내 지갑에 딱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지 뭐. 주소나 연락처 찾으려고 명함이라도 찾는데 손가락 끝에 사진이 딱 집히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꺼내서 보게 됐는데 내가 먼저 본 부분이 사진이 인쇄된 부분이 아니라 그 뒷면이었거든. 거기 적힌 다 번져있는 글자를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안 되겠더라고. 나 도저히 사진을 돌려서 확인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찾은 명함으로 통화를 하고 나니까 뭐라도 위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말한 사진 뒷면에 적힌 문구는 짧지만 제가 좋아하던 문구였습니다. 엄마 사랑해. 함께 지갑 속에 들어있던 아버지의 사진에도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아빠 사랑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좋아하던 사랑해라는 말이 크고 나니 잘 나오지 않아 사진 뒷면에 괜히 적어놓고 그랬었습니다. 그걸 미래의 제 남편이 보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로 말이지요. 또 다른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 근데 그때 그 가방은 대체 왜 산 거냐고 묻는 저의 질문에 남편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영주 씨네 가족은 그때 더 슬프지 않기 위해 등산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집은 등산이라도 해야 어머니가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 사드리려고 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이 더 마음에 와닿았나 봐요. 근데 난 영주 씨가 내가 남긴 쪽지를 보고 그렇게까지 멋있는 일을 실천할 사람일 줄은 그땐 몰랐어요. 많이 놀라고 반가웠어. 그때. 상담실에서 영주 씨가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고마워요. 그렇게 예쁜 마음으로 내 앞에 나타나줘서. 남편은 말을 하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은 정말 편안하고 따뜻했어요. 저 또한 정말 고마웠다고, 가장 힘들 때에 큰 힘을 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하늘로 떠나시고 제게 맺어준 인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도 소중했던 한 사람을 떠나보내본 저희 두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의 목숨에 더 깊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저만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었다는 것, 신기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아직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잘 이기고 살아내준 그분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실천을 하기까지 익명의 존재로 힘이 되어주었던 지금의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저 혼자라면 결코 경험할 수 없었을 고귀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혹 이 이야기를 듣고 조혈 모세포 기증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 한마디 더 남기자면 기증에 필요한 입원비, 교통비 모두 기증자가 부담하는 건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굳건한 마음과 건강함만 있다면 당신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답니다. 그러니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 있다면 그건 바로 기증을 하기 위해 첫 바늘을 팔뚝에 꽂았던 그때 그 순간이니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그래서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시 건강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면 좋은 것들이 세상이 참 많이 있지만 건강을 나눈다는 것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저는 앞으로도 남편이 하는 일에 맞춰 더 많은 것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없는지 알아갈 예정입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저를 보며 흐뭇하게 그 예쁜 미소를 지으실 수 있길 바라면서요. 언제나 저를 아껴주시는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잘 살아가는 저를 보며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생을 즐겁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길 바라면서요. 다 큰 누나 걱정에 귀찮은 일도 마다 않던 무뚝뚝한 남동생이 누나 걱정 없이 제 연애하고 애들 즐겁게 가르칠 수 있길 바라면서요. 제 목표와 소망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좋은 소식 생기면 또 사연 보낼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